15장 3절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적분편에서는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글을 써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라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f'에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역도함수는 당연히 fx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대문자 f'에 부정적분 이 대문자 f가 존재한다면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로부터 우리는 이 적분값을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는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순변화정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같은 말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단일 적분이론에서는 이렇게 이동 경로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함수 f하고 양 끝점에만 의존하게 되는 이런 좋은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선적분에서도 이런 성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는 이 선적분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테그랄 C1 그리고 F 내적 DR을 계산했을 때 비록 같은 함수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 경로 C1과 C2가 시점과 종점이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C1의 이동 경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을 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C1,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C2였을 때 양 끝점은 같을지라도 이동 경로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적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앞에 15장 1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절에서는 이 두 개의 결과가 언제 같아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처럼 이런 성질이 선적분에서도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다시피 이런 예문이 앞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우리는 양 끝점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양 끝점과 그리고 함수 f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기도 보세요. 함수 f하고 양 끝점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매우 유사하게끔 우리 선적분에서도 기본 정리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리를 이 절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가정은 뭐고 결론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C는 벡터함수 RT에 의해서 주어진 매끄러운 곡선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F는 기울기 벡터가 요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취했으니까 요거는 하나의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울기 벡터, 그라디언트 벡터가 C 위에서 연속인 2변수 혹은 3변수의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보다시피 벡터자 F기호 대신에 델F를 쓴 거예요. 그러면 스칼라 함수 F가 우리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즉 대문자 F하고 소문자 델F하고 이게 같아지게끔 되는 이와 같은 이 F가 존재한다면 이 F를 이 벡터장에 대하여 포텐셜 함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벡터장을 자연스럽게 보존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벡터장이 보존장일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그라디언트 벡터가 연속인 그런 함수라 가정한다면, 즉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 연속성이 부과되기만 하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에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성립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인테그랄 C상에서 델F 내적 DR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DR은 DR, DT, DT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의상 C를 평면 2변수 함수일 수도 있고 3변수 함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산이 좋게 좀 더 일반적으로 3변수 함수로 가정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F는 3변수 함수입니다. X, Y, Z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리고 Z에 대해서 편미분할 테니까 당연히 델F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겠죠. 자, 따라서 델F를 이렇게 벡터 모양으로 그냥 꺾기규를 써서 표시해 볼까요? fx가 제1성분, fi가 제2성분, fz가 제3성분이 되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dr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dr 벡터는 dr dt dt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dr dt인데요. r 벡터는 위치 벡터잖아요. r 벡터는 공간상에 있는 곡선상에 있는 점을 표시하는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dr dt라는 얘기는 얘네들을 각각 미분하면 되죠. 자, 그래서 dr은 다시 보면 dr dt dt니까 이 r을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x dt, dy dt, 그리고 dz dt 같이 됩니다. 그리고 dt가 됐습니다. 이제 t에 관해서 적분하는 것이니까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a에서부터 b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시작점은 a, 종점은 b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두 벡터의 내적이니까 제1성분끼리 곱하면 fx를 라운드규를 써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f 라운드 x 그리고 dx dt,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y dy dt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라운드 f 라운드 z 그리고 dz dt와 같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내절한 거예요. 내절했고 그 다음에 t에 관한 적분입니다. 이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a부터 b까지고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연쇄법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잘 보니까 연쇄법칙 제1번을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함수 f를 보다시피 t에 대해서 다 미분한 꼴이잖아요. 그래서 연쇄법칙을 적용했으니까 얘를 다음 같은 교를 써서 표시하도록 할까요? 우리는 주어진 식을 모양을 보면은 원래 f가 xyz 3변수 함수였었는데요. 각각의 xyz가 xyz가 다 같이 매개변수 t에 의해서 표현되는 1변수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다 대입하면 전체 함수 f는 t에 관한 1변수 함수라서 df dt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f의 성분 안에는 각각의 이 RT를 XYZ 대신에 RT를 대입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옆에다 내려 써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 요 주황선 빛줄처럼 부분이 요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린 여기에서 잘 보면 이 DDT는 미분한다는 얘기고 인터는 이게 잘게 쪼갠다는 얘기고 이건 쌓아간다는 얘기니까 서로 상쇄됐지요. 자, 그래서 얘는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니까 R, B 위치 벡터로서 종점의 위치에 대한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RA니까 시점의 위치 벡터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즉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을 뺀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분편에서 공부했던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하고 모양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잘 볼까요? 이 델F는 편미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F로 돼 있어요. 얘도 보세요. 여기는 F'인데 F로 돼 있으니까 이거의 역도함수 구하듯이 편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를 찾은 뒤에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뺀 것과 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위치 벡터로서 RA하고 RB를 각각 여기 시점 A, 종점 B라 한다면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의상 RA를 A점이라고 RB를 B점이라 한다면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같은 모양을 담고 같은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리를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경로가 시점과 종점이 같을지라도 경로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다 값이 같지 않지만 보다시피 이 델F가 연속인 함수라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델F하고 같아지는 어떤 벡터자 F가 있겠죠. 그러면 이 벡터자 F가 보존장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보존 벡터장이 주어졌을 때 항상 보존 벡터장은 이렇게 그 포텐셜 함수 F를 찾기만 한다면 양 끝점의 값에만 영향을 받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동 경로에는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점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점의 좌표가 A와
A1, B1, C1이고 종점의 좌표가 A2, B2, C2라면 종점의 좌표를 대입한 값에서 시점의 좌표를 대입한 값을 빼라는 뜻입니다.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닮아있는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것을 하나 학습을 했습니다. 이 연속일 때만 성립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델F가 연속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포텐셜 함수와 양 끝점에 의해서만 이 적분값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동 경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F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벡터장 F는 보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F는 소문자 F는 포텐셜 함수라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다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예제 1번을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잠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중력자 F가 있습니다. 이 중력자 F가 구분적으로 매끄러운 곡선 C를 따라 요거 하나를 더 설명하고 와야 되겠군요. 방금 전에 배웠던 선적분의 기본 정리는 아예 처음부터 매끄러운 곡선이라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전체 구간 경로 C가 다 매끄럽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적으로 매끄럽기만 해도 무방합니다. 즉 선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상 구간을 나눠서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간별로 매끄럽기만 해준다면 첫 번째 구간에서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고 두 번째 구간에서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고 이렇게 해서 각각을 구한다면 모두 다 더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건을 좀 더 약화시켜서 구분적으로 매끄러운 곡선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분적으로 매끄러운 곡선 C를 따라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질량 M인 질점을 움직이는데 하는 일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구하자는 얘기는 워크를 계산하자는 얘기 있잖아요. 이 워크는 인터럴 이 C를 따라서 F 내적 DR을 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포텐셜 함수, 이 어떤 벡터장이 중력장은 보존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포텐셜 함수 소문자 F가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대신에 이걸 바꿔 써놨을 때 DR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텐셜 함수 F에다가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질량 M은 질점을 움직이는 데 하는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주어진 중력장에 대응하는 포텐셜 함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문을 앞에서 풀었었거든요. 우리는 이 중력장에 대응하는 포텐셜 함수 F의 모양은 다음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소문자 M, 대문자 M, 중력상수 G하고 여기에는 포텐셜 함수가 이렇다는 것은 앞에서도 증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만 인용하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은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제 포텐셜 함수 F가 이것이므로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점은 문제에서 주어진 점이 2,2,0이었어요. 이 0을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점의 좌표는 3, 4, 10이에요. 그러면 질량 M인 질점을 움직이는 데 하는 일은 이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요 풀이에 요 부분을 여기다 끼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했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0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 0을 대입하니까 자, 이제 질량 M, G가 있었고요. 자, 2는 4 더해서 하니까 8이죠. 루트 8은 2 루트 2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역시 G예요. 그 다음에 3, 4, 12를 여기다 각각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다 따로 씁시다. 3, 3, 9, 4, 4, 16, 144가 됐죠. 그럼 여기 더하면 25가 되니까 169. 169에 루트 씌우면 13입니다.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뭐 요게 소문자 M, 대문자 M, G가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가로 열고 2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를 구하는 문제, 포텐셜 함수 이 벡터장이 보존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포텐셜 함수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이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경로를 일일이 매개 변수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사용할 때는 반드시 델F가 연속이라는 조건인지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미 앞에서 이걸 다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고 이게 보존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바로 인용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용어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로의 독립성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로의 독립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경로라는 용어부터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경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선적분할 때 사용했던 커브 C가 있죠. 바로 그것을 경로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점은 A고 종점이 B일 때 시점이 A가 되고 종점이 B일 때 자, 이렇게 되는 C1 커브, C2 커브, C3 커브 이런 식으로 얘네들 모두를 다 경로, 패스를 우리말로 이제 경로라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모두 통틀어서 경로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C1 경로와 C2 경로가 양 끝점은 같을지라도 이렇게 이동 경로가 다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델F가 만약에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 두 개의 적분값은 일치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로의 독립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경로의 독립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냐면은 만약에 C1 경로상에서 주어진 벡터자 F를 선적분했던 것과 C2 경로상에서 주어진 벡터장을 이렇게 선적분했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개의 결과가 같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벡터장 F가 보존장이라면 즉 이 F가 델F와 같아지는 그런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면 이 벡터장을 보존장이라 얘기를 합니다. 요 함수가 만약에 연속 함수면 즉 벡터장 F가 연속 함수가 돼준다면은 그러면 선적분의 기본 정리 방금 전에 배웠던 또 증명됐었죠. 선적분의 기본 정리로부터 두 개의 적분의 결과는 반드시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경로의 독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같은 중요한 정리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정리는 어떤 벡터장의 선적분이 경로의 독립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영역 D 안에 속하는 임의의 닫힌 경로 C에 대하여 선적분한 값이 0이 될 때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정리는 결과적으로 경로의 독립이면 이게 성립하고 그리고 D 안에 속하는 임의의 닫힌 경로상에서 얘가 항상 이렇게 0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 선적분은 경로의 독립이다 라고 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정리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P면 Q이다 라는 식으로 직면해 보도록 할까요? 즉 우리는 이 선적분이 D 안에서 경로의 독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인테그랄 C상에서 F 내적 DR이 경로의 독립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가정한 거예요. 자, 경로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시점과 종점이 이렇게 있고 C1, C2 서로 다른 경로에 대해서도 적분값이 같다는 것이 경로의 독립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보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자, 이제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경로를 편의상 C1이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B를 시점으로 하고 A를 종점으로 해서 가는 경로를 C2라 놓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돈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임의의 닫힌 경로를 하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C를 C1 합집합 그리고 C2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이 C는 분명히 패곡선입니다. 분명히 C가 패곡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패곡선이라는 것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곡선을 우리는 패곡선이라 얘기를 하고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열린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 커브 그리고 크로스드 커브 이렇게 해서 말을 구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얘가 패곡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증명하려고 하냐면 임의 패곡선상에서의 선적분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테랄 C, 이 패곡선 상에서 주어진 벡터장의 선적분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C가 이렇게 두 개의 합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C1 상에서의 선적분과 그 다음에 인테랄 C2 상에서의 선적분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C2 상에서의 벡터장의 선적분과 일치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C2는 보세요. B가 출발점이고 A가 도착점인데요. 잘 보면 마이너스 C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시점과 종점의 위치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C2 하면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C2의 방향을 바꾼다면은 당연히 이 적분값도 변화가 생기죠. 자, 여기가 C1 F 내적 DR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여기를 마이너스 C2로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래야 플러스가 됩니다. 이해됐죠? 우리는 앞에서 선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을 다 배운 상태라서 이런 성질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적분의 순서를 교환하게 되면, 즉 시점과 종점을 반대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원래 식하고로 비교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는 시점과 종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까요? C1과 마이너스 C2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C2하고 이 C1은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서로 다른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뭐라 했어요? 가정의 경로의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C1과 마이너스 C2는 출발점과 도착점은 같지만 이동 경로가 다른 그런 두 가지 경로죠. 근데 어떤 경로든 간에 독립이 돼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거 두 개의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이 적분값과 이 적분값은 경로의 독립이라는 정의로부터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뺐으니까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곡선 C를 따르는 선적분의 값은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주어진 벡터장이 경로의 독립이라면 언제나 이것이 성립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한쪽은 증명이 됐으니까 거꾸로 가는 것도 증명해 봐야겠죠? 역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임의의 닫힌 경로상에서 선적분의 값이 0이 나온다면은 자연스럽게 경로의 독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을 증명하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D에 속하는 임의에 닫힌 경로에 대해서 이제 D 안에 임의에 닫힌 경로 그걸 C로 놓읍시다. 여기 C로 되어 있어요. 닫힌 경로 C에 대하여 인테그랄 C상에서 F 내적 DR이 0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최종 결론은 경로의 독립이란 걸 보여야 돼요. 경로의 독립이란 걸 보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경로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가 A라 놓고 여기를 B라 놓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경로를 C1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아까와는 달라요. 아까는 B에서 출발해서 A로 오는 경로를 C2로 놨다면 지금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다른 이동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을 C2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C는 뭘 나타내게 되냐면은 이 C는 패곡선을 나타내고 있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C는 C1 그리고 합집합 그리고 이거와는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C2였다면 B를 출발점을 하고 A를 도착점을 하는 이 경로는 마이너스 C2가 돼야 돼요. 따라서 패곡선 C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C2와 C1의 합집합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이 선적분 값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적분 값을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계산해 볼까요? 0은 이 인터널, 자, 임의에 닫힌 경로잖아요. 임의. 그래서 이 경로에 대해서도 역시 패곡선 C가 됐으니까 당연히 적분값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F 내적 DR입니다.
자, 그런데 이 C가 C1과 마이너스 C2의 합집합이에요. C1 DR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C2 하고의 합집합이에요. 마이너스 C2예요. 그리고 F 내적 DR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는 선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상 이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이너스 C2 이렇게 간 것은 뭐냐면은 이 C2가 여기 있는 이거예요.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표시할까요? C2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마이너스 C2는 빨간색 C2에서의 적분값하고 부가 반대예요. 즉 시점과 종점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부가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F 내적 DR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에서 이걸 뺀 게 결국은 0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를 넘기니까 인테그랄 C1 F 내적 DR은 자연스럽게 인테그랄 C2 상에서의 즉 C1 경로와 C2 경로가 달랐었는데 보다시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같아집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증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해 놓으세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벡터장이 영역 T에서 경로의 독립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D 안에 속하는 임의에 닫힌 경로에 대해서 패곡선을 따른 선적분 값이 0이어야 됩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각각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는 다음 같은 이 뒤에 있는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단 용어가 필요한데요. 열린 영역이란 말과 연결 영역이란 말이 비슷하죠? 근데 서로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픈 리전이란 말과 커넥티드 리전이란 말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우선 열린 영역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폐 영역이란 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뤄지는 용어입니다. 자, 폐 영역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림으로 형상화시킬 때 이런 식으로 양끝 이렇게 경계선이 포함되게끔 그린다면, 자, 보통 이제 열린 영역은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픈 리전이라는데요. 자, 열린 영역, 이건 크로스드, 닫힌 영역이에요. 자, 열린 영역의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집합 안에 있는 임의 한 점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이 한 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원 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원의 중심이 P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입실론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작은 원판을 뭐라 표시할 것이냐면 네이버우드, 이웃, 근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첨자를 입실론, 가로 열고 P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중심이 P가 되고 반지름이 입실론이 되는 원판 내부 안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걸 입실론 근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실론 근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요 입실론 근방은 당연히 P라는 한 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P라는 한 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바로 이 입실론 근방이 바로 이 열린 영역을 우리가 편의상 뭐랄까요? O라 표시를 할까요? 자, 오픈의 이니셜을 대문자로 써서 O라 쓴다면 이 집합 안에 들어있을 때예요. 자, 그러니까 요 P는 임의 원소예요. 자, 이 P가 집합 O에 속하는 임의 원소일 때 이 P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주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이렇게 되는 P의 입실론 근방이 존재할 때요. 얘가 존재할 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집합 O를 우리는 열린 영역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열린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열린 집합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오픈셋, 오픈 리전 또는 오픈셋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집합 안에 있는 임의 대문자 A를 뒤집어 놨으니까 임이라고 사용한다고 했었죠. 임의 원소를 아무 데서나 찾아도 그 한 점을 품고 있는 작은 원판이 이 영역 안에 속해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어진 집합을 열린 영역 또는 열린 집합, 오픈셋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연결 영역이란 말이 있죠. 연결 영역이란 것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걸 갖고 한번 해볼까요? 열린 영역이라면 이 안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요. 한 점은 A고 한 점은 B라 잡았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이 두 점을 유한계의 선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유한계의 선분으로 그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이 선분의 개수는 상관없이 유한계의 선분으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이 집합을 연결 영역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연결 영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Connected reg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다른 예문을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열린 영역이라는 것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안에 아무데나 두 점을 잡아요. 근데 이때 집합은 요 안에서만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집합 안에 속하는 유한계의 선분들로 연결을 시킬 수만 있다면 이런 영역을 우리는 연결 영역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걸 연결 영역이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예 동심원을 그려볼까요? 동심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집합도 그럼 연결 영역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안에서 하나를 잡고 이 안에서 하나를 잡았어요. 얘네들은 직접 연결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집합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이루어진 집합도 연결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연결 영역이고 얘도 연결 영역일 때 우리는 조금 더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얘네들은 단순 연결 영역, 얘네들은 다중 연결 영역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요. 자, 지금은 연결 영역이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리는 주어진 영역 D가 연결 영역이어야 되고 또한 열린 영역이어야만 합니다. 열린 연결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열린 연결 영역 내에서 이 벡터자 F가 연속인 벡터장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선적분이 벡터장의 선적분이 D 안에서 독립일 때 그러면 이 전체 적분이 D 안에서 독립이란 얘기는 보다시피 이 C의 경로를 임의대로 선택을 했을 때 적분값이 같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냥 D에서 독립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로의 독립이란 말을 말하는 거예요. 경로의 독립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경로의 독립이라면 그때 요 벡터자 F는 보존적 벡터장이 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되는 함수 F가 포텐셜 함수죠. 포텐셜 함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벡터장이 C라는 C는 D 안에 있는 어떤 경로예요. D 안에서 독립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경로의 독립적이죠. 경로가 어떻게 가든 간에 양 끝점이 주어져 있기만 한다면 그 사이를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적분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로의 독립이라는 가정 때문에 우리는 다음 같이 특수한 접근 경로를 선택해도 무방할 겁니다. 즉 다음 같은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죠. 자, 우리는 A, B를 출발해서 우리는 X, Y가 여기에요. 자, 그래서 요 점에서 여기로 가는데요. 얘가 바로 영역 D에 해당됩니다. 이 영역 D에서 벡터장의 선적분이 독립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경로의 독립이니까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더라도 값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다음 같은 경로를 하나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한 것이냐면은 여기 보다시피 수선의 발 내렸고 수선의 발 내렸을 때 X좌표가 X1 여기가 X고요.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Y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A, B가 여기쯤에 있을 때 요 C와는 이미 들어가는 경로고요. 하지만 C2는 정해져 있습니다. C2는 바로 X축에 수평이 되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란색 경로를 C1 그리고 빨간색 경로를 C2라 놓겠습니다. 그럼 요즘의 좌표는 X좌표가 X1이고 Y좌표가 Y니까 X1, Y가 되고 그 옆에 있는 좌표는 X좌표가 X, Y좌표가 Y니까 X, Y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C1 경로를 따라가서 C2 경로를 가는 이 전체 경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벡터자 F가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D에서 경로의 독립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경로들의 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경로의 독립이므로 자, 우리는 C1 경로와 C2 경로를 생각하겠습니다. 즉 말로 쓰지 말고 글로 남깁시다. 기호로 표시합시다. C는 이퀄 C1 합집합 빨간색 C2예요. 이거 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한편 우리는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 되는 그리고 경로의 독립이니까 경로의 독립이면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죠. 이런 기호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경로의 독립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기호 표기예요. 자, 이런 기호 표기는요. 원래 선적분은 C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래 끝, 위 끝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얘기는 경로의 독립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다면 혹시라도요. 이런 기호 표기는 경로의 독립일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기호 표기예요. 마치 미분적분할 기본 정리를 할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래 끝, 위 끝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시한 것은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도착할 때 이동 경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호 표기예요. 아무 때나 쓰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뒤에서 경로의 독립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 B에서 X, Y로 갈 때 그 경로가 C였는데 얘를 이렇게 노란색 C1 경로상에서 노란색 C1과 그리고 빨간색 C2 경로들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일부러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첫 번째 경로를 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첫 번째 경로는 우리는 C1 경로는 자, A, B에서 요점의 종점이 X1, Y예요. 여전히 경로의 독립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앞에 C1 경로를 따를 때 다음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C1 경로를 상해서 인테그랄 시점은 A, B, 종점의 좌표는 X1, Y 이렇게 쓸 수 있죠. F 내적 DR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C2 경로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C2 경로상에서 F 내적 DR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양변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라운드 X, fxy인데요. 자, 여기 잘 보면 얘네들은요. X가 들어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얘는 X1과 Y에 의해서만 표현되는데 우리는 지금 편미분을 X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X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여기에는 X가 없으니까 나머지 문자 모두 상수 취급돼서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에 관한 편미분은 각각의 편미분을 합과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C2 F 내적 DR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가전 한번 해볼까요? 벡터자 F가 성분이 2개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성분이 3개짜리도 해도 됩니다. 근데 다루기 좋고 그리고 기호 표기하기도 편리하게 2개짜리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라운드 X 인테그랄 F 내적 DR인데요.
우리 많이 했습니다. 이거 F 내적 DR은 성분이 P하고 Q 두 개가 있다면 PQ가 되고요. 한 번 더 쓰면서 할까요? 자, 이제 여기는 P와 그 다음에 Q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내적 DR은 잘 알다시피 dx dt, dy dt, 그리고 dt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요건 뭐 다시 쓰면은 요걸 다시 쓰면은 P dx dt dt니까 내적이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라운드 x 인테럴 P dx dt dt니까 P dx를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q dy dt dt니까 q dy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어디서 하고 있냐면 C2라는 경로 위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잘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y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y가 고정되어 있어요. y좌표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x좌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따라서 y의 변화량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y의 변화량이 0이에요. y의 변화량이 0이니까 그럼 남는 것은 얘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제 얘만 남았습니다. 라운드 x 인테그랄 그리고 C2상에서 그 다음에 PDX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여기를 DX, DT, DT로 이렇게 표시해 보려고 해요. DX니까 여기 매개변수화 시킨다 해야겠군요. 선생님이 프라임으로 착각해서 잘못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PDX니까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켜서 다시 한번 잘 쓴다면 X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X좌표를 T로 놓고 Y좌표는 그대로 놔둔다면 여기가 DT가 되겠죠.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일변수 함수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T잖아요.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T는 여기 보다시피 C2 경로를 지금 매개변수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X 대신 T를 썼는데요. 보다시피 X좌표 움직이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T도 X1에서부터 X까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1에서부터 X까지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편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게 되면은 다음 같은 식이 나옵니다. 결과만 써보도록 할까요? 이제 얘네들은 P, 그 다음에 종점 대입하고 C점 대입한 거 뺀 다음에 다시 미분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X1은 X에 대해서 상수역하니까 제로가 돼서 종점 대입하고 다시 미분해 버리니까 PXY 이렇게 돼요. 이거의 적분을 구한 다음에 다시 미분한다 했으니까 적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그대로 나오고요. 미분 적분하기 마치 기본정리 계산하듯이 제일 기본정리 쓰듯이 비슷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는 확인해 보니까 뭘 얻을 수 있었냐면은 다음 같은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죠. 라운드 F, 라운드 X가 곧 이 벡터장을 P하고 Q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라운드 F, 라운드 X를 계산하니까 그게 곧 PXY가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야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그림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림상으로 이 안에서 자, 임의의 경로를 선택하는데 일부러 여기 C2라는 곡선을 C1과 C2라는 곡선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가는 이번에는 반대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로를 하나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로를 하나 또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경로죠. 자, 여기 보다시피 A하고 아까와 똑같이 X, Y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요즘에서 수순의 발 내립니다. 수순의 발 내렸을 때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Y1. 이번에 수순의 발 내려보니까 여기는 그대로 X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 과정을 똑같이 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요 경로를 초록색으로 그려볼까요?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로를 노란색으로 C2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란색과 빨간색을 이미 썼군요. 그러면 다른 걸 써서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보라색을 C2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을 이제 이렇게 가는 이제 이 점의 시작점이고 보다시피
x, y1이 종점의 좌표가 되는 이런 경로를 우리 파란색 C1, 보라색을 우리가 C2 경로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지금 했던 것과 비슷한 과정을 똑같이 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요령으로 똑같이 해볼게요. 이제 또한 이 그림선을 보면 fxy는 인테랄 a, b에서 여전히 x, y로 가는데요. 그 다음에 벡터자 f 내적 dr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로를 잡을 때 이제 파란색과 보라색 경로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파란색 C1 F 내적 dr과 인테그랄 보라색 C2예요. F 내적 dr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요 파란색 C1은 얘랑 비슷하게 A, B에서 이번에는 X, Y1으로 경로의 독립이니까요. 경로의 독립이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경로는 A, B에서 X, Y1으로 벡터장의 선적분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 보라색 경로만 그대로 놔두도록 할까요? C2예요. F 내적 dr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앞서는 이 경로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했는데 이번에는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이므로 이제 이 주어진 식을 이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각각의 편미분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앞부분은 Y가 없어요. Y1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수 취급하니까 0이 될 것이고 남은 것은 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C2 그 다음에 F 내적 dr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얘도 아까 똑같이 F가 PQ 성분이 두 개밖에 없다고 보고요. 똑같이 DX, DT를 한다면은 여전히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라운드 Y 인테랄 그 다음에 여기가 보라색 C2가 됐고요. P dx 더하기 q dy 꼴이 돼요. p dx 더하기 q dy 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C2 경로상에서는 매개변수화 시킬 때요. 자연스럽게 x의 변화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x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dx가 제로가 돼요. 따라서 남는 것은 인테랄 q d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니까 이것도 지웁시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라운드 Y 인테그랄 보라색 C2 상에서는요. x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dx가 제로가 돼요. 그래서 제로가 됐고 인테그랄 C2 상에서 q dy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Y 인테랄 C2 경로상에서는 Y좌표만 움직이잖아요. X좌표는 고정되어 있고요. X좌표는 고정되어 있고 Y좌표가 움직입니다. Y 대신에 T를 썼다라 보면 돼요. Y좌표가 움직이는 것은 Y1에서 Y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면 Q의 적분을 구한 다음에 종점 T 대신에 종점 대입하고 시점 대입하고 뺀 다음에 다시 편미분 하는데요. 그러면 적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Q가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X, Y와 치됩니다. 뒤에 Y1은요. Y에 대해서 편미할 때 상수역할하니까 이렇게 돼요. 따라서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앞서 계산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라운드 F, 라운드 Y는 자연스럽게 QXY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됐네요. 우리는 벡터자 F가 PI 더하기 QJ였었죠. 이거 좀 지울까요? 따라서 벡터자 F가 PI 더하기 QJ였다라고 가정하고 쭉 여기까지 풀었었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P는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X를 쓸 수 있어요. 라운드 F, 라운드 X, I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Q는 라운드 F, 라운드 Y로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Q는 라운드 F, 라운드 Y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건 뭘 나타내겠습니까? 자, 우리는 앞에서 벡터장 이 D 영역 안에서
이 D 영역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열린 연결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열린 연결 영역 내에서 벡터장 F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선적분이 D 안에서 독립이다. 경로의 독립이라면 우리는 지금 뭘 보이려고 했던 것이냐면 F가 보존 쪽 벡터장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보존 쪽 벡터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F 이퀄 델 F와 같아지는 F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얘기죠. 근데 F의 성분이 뭐였어요? P, Q, 델 F. 이게 델 F잖아요. 이거 다시 쓰면 얘가 바로 델 F를 뜻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벡터장 F가 델 F와 같아지는 그러한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가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 정리 다시 한번 잘 살펴볼까요? 자, 열린 연결 영역 내에서 연속이 되는 벡터장 F가 주어졌을 때 그 열린 연결 영역 D 안에 있는 임의의 경로 C를 따르는 벡터장의 선적분은 보다시피 벡터장의 선적분이 경로에 독립이 되기만 한다면 벡터장은 반드시 보존적 벡터장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적분의 기본 정리,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이 이제 선적분의 기본 정리였었죠. 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로부터 보다시피 이 그라디언트 벡터가 연속이라면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마찬가지로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F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성질은 결국은 경로에 무관하고 포텐셜 함수와 양 끝점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같은 정리를 배웠었죠. 벡터장의 선적분이 경로에 독립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임의의 폐곡선상에서 적분값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성질, 이 F가 열린 연결 영역에서 연속인 벡터장이고 그 다음에 경로에 독립이 된다면 항상 얘가 어떤 경로에 따라서 적분값이 같다면 주어진 벡터장은 언제나 보존적 벡터장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어떤 벡터장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보존적 벡터장이 되는지를 한번 좀 더 테스트하기 쉬운 판정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그런 판정법과 다양한 예문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왜 보존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리적 의미를 통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